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주하고 좀 많이 바빠가지고 네,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못했네요. 자,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요 단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려면 2달하고 반 정도 남았죠, 그죠?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시험에 보면 그 시험 발표 났는데 보면은 그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 한 개만 맞아도 점수를 준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점수가 안 나오고 합격자생이 안 나왔으면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는 좀 잘 된 일이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사실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자체가 그 화장품 법이 거의 한 70% 이상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거의 뭐 80%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화장품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까이에 있는 그런 용어들도 아니고, 또 이런 화장품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한 번만에 다 외운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걸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 책을 볼 때는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각 단원마다 중요한 것들이 책에서 먼저 체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다시 되돌아왔을 때에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처음에 외우실 때는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로 그냥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왔을 때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2월 중순 정도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라든지 또는 그 식약처에서 예시 문항을 그 지금까지 몇 번 냈었죠, 그죠? 네,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보셔야만 됩니다. 예시 문항을 약간 변형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나온다든지 또는 기출 문제에서 문제를 살짝만 바꿔서 거의 똑같이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법 자체가 내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출제됐던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을 푸실 때 보면 문제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두 종류죠, 그죠? 하나는 일반적인 그런 그 문제고요. 그 각 출판사마다 그 이론서에 끼워져 있는 문제들도 있고, 따로 나와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기출 문제에 가깝게 이제 어렵게 나왔는 그런 문제들인데, 앞에 나왔는 문제들은 푸실 때 어떤 분들은 불만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시험 문제 유형 이렇게 안 나오는데 왜 문제집을 이렇게 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외우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외웠는지 체크를 하려면 기본적인 문제를 사실 먼저 풀어봐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두 개, 세 개가 합해져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습하실 때는 기출문제집이라든지 그 이지한 선생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터득을 하셔야 되죠.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은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2월달 되면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의 문제 유형을 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을 칠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제가 꼭 방송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항상 시간이 오버되지 않도록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사실 우리가 60%만 맞추면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점수로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외울 것도 너무 많은데 안 외워지는 거는 솔직히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이 외워서
더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너무 외우는데 좀 힘든 그런 부분들까지 숫자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2단원 넘어가면. 예, 그런 부분에서 외운다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넘어왔을 때 외우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외우시는, 예,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 교재에 보면 그 암기 족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갈 때 보통 그거 하나만 들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정도로 마지막에 왔을 때는 내가 숫자에 헷갈리는 것들, 요런 것들 단순하게 그냥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따로 줄여놨는데요. 마지막에 그것만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를 사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죠? 예,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제 교재를 안 사도 제가 시간이 되면 강의를 열어 드릴 거예요. 이제 그게 제가 퀴즈 시간에 제가 그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 다음날 돼서 제가 퀴즈를 진행을 했었죠. 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을 때는 이틀 정도 뒤에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이론 수업 끝내고 그 다음날 제가 퀴즈를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웠는지, 어떤 형태로 외워야 되는지 그런 형태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예,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그 법령에서는 보면 화장품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지만 시행령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별도로 한 번 더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나오는 정의 부분에 지금 보시면 민감정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유 식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뒷부분에서 쭉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즉 CCTV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CCTV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가 시행령에서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림으로 나와 있지 않고 쭉 풀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한 번 출제되고 2번 빠졌기 때문에 이번 5회 시험이나 내지는 6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CCTV를 보시면은 CCTV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갈로로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 즉 죽었는 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얼굴이죠, 그죠?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우리는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개인정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민감한 정보라고 하면은 알려졌을 때 좀 부끄럽거나 좀 개인적인 관련되어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는 민감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혈액형 A형이냐 B형이냐 뭐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뭐 지랄 맞은 B형은 어떤 성격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죠, 그죠? 그래서 B형인데 B형을 막 속이고 아닌 척 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에 관련돼서 우리가 성격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어떻든 혈액형이라든지 또는 범죄 기록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또는 개인적인 뭐 취미생활, 뭐 성에 관련된 내용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다 우리는 민감 정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민감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경우,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결격사유라는 게 생겼는데요. 결격사유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의사진단서라는 게 있었죠. 그 의사진단서라고 하면 내가 마약류의 그런 그 중독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정신질환이 없다는 거, 거기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가 필요했었고요. 그 외의 문서는 우리가 내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문서라고 하면 피성년 후견인이라든지 그리고 보건 무슨 법이죠? 우리가 그 가짜 그 식품이라든지 불법 의약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조했을 때에 보건법에 위반되는 금고형 이상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민감 정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민감 정보를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조제관리사가 제출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범죄 기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볼 때는 우리가 민감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네모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또는 여권 번호 또는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문제집에 이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죠? 고유 식별 정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감 정보와 혼합을 해놓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떻든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누군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누군지 이러한 것들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사장님 이름으로 대부분 표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러한 책임자라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가 잘못돼서 유출되거나 문제됐을 때에 책임을 지는 자, 즉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자가 바로 이 책임자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면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으로 그냥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꼭 직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1인 기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이러한 것들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합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즉 법적으로 책임지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 지으실 때는요, 우리가 그 개인정보 처리를 총괄한다라는 그 부분만 알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즉 우리가 대표님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라고 얘기했었죠. 행정적으로 처분받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거는 회사가 다룰 수도 있고 개인이 다룰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다룰 수도 있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를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불렀고요.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정보 취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인터넷에
그 온라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자 옆에는 온라인 관리자라고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하면 CCTV를 의미하는데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즉, 우리가 이러한 CCTV나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제가 시행령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행령에서 다루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CCTV를 의미합니다. 고객관리 프로그램 운영. 우리가 개인정보 프로그램을 이란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서 판매업소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려고 하면은요, 개인정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쇼핑몰에 가입을 해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해킹 방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고객정보 입력 및 고객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사항에 따라야 하고요. 여기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제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별도로 한 번 더 읽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숙독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에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데이터는 손상에 대비하여 물리적,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저장된 데이터는 접근성, 가독성, 정확성이 요구되고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백업이라는 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하고 데이터 폐기 시에는 완전히 복구되지 않도록 없애버려야지만 됩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원칙. 자, 어떻든 지금 우리가 고객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해킹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해킹이 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은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가 그러한 사태가 몇 번 발생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해킹 방어 시스템이 있어야만 되고 백업 처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폐기할 때는 복구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게 그냥 핵심이고요. 객관식으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좀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보면은요.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최소 동그라미 해주세요. 최대한으로 많이 수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딱 필요한 부분만 최소로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하고 목적 외에는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받는지에 대한 목적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목적 외에는 활용을 하면 안 되고 제3자한테 제공을 해서도 안 됩니다.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해야 되고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떠한 것들로 공개를 할 때는 그냥 익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사생활 침해 최소화하여 처리를 하고 가능한 익명으로 처리를 한다. 가능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익명 처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에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가입할 때 보면 익명 처리가 안 되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준수, 정보 주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결론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네모칸에 있는 거는요, 맞춤형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네모칸에다가 지금 넣어놨는데요.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자, 판매장에서 판매 내역서 작성 등 판매 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객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 고객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피부를 진단하고 이럴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험할 때랑 똑같이 수집 목적이 뭔지 수집하는 항목이 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동의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적도록 그런 식으로 문서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죠. 문서라고 해서 꼭 종이로만 받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받죠. 자, 소비자 피부 진단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 등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객관식에 섞여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판매장을 운영을 할 때 피부 진단 데이터라든지 내가 처방했는 사람들의 그러한 데이터나 이러한 것들을 차후에 논문을 쓴다든지 그러한 데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한테 처음에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그러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당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 기관 또는 제3자한테 정보를 공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개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절대로 제3자한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정보 주체의 권리, 즉 왔는 손님을 의미하죠. 자기 정보를 줬는 손님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 이러한 것들은 다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에 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어떤 게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고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는데요. 여러 가지를 많이 섞어서 나오면 단어가 갑자기 막 헷갈려서 읽어도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5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벌금 때리거나 행정 처분을 받거나 이럴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이라고 옆에다가 갈로로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공무원. 3번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것 똑같이 공무에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뭐 식약처에서 뭐 유해화장품이 발생하거나 어떠한 업무를 식약처에서 식약청으로 이관을 해서 처리하도록 시킬 때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5번 보시면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 병원 갔을 때 이름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니까요. 주민등록번호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에 피가 혈액형이 뭔지 이런 것들도 밝혀야만 되는 경우고요. 재산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내가 세금을 내거나 이러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제가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읽어보실 때 그냥 건성건성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근데 읽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은 필히 저한테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읽으실 때 보면 이건 당연하지 이런 말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었을 때에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섞여서 나오면 맞다 아니다 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필요한 정보는 최소한의 수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을 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돈을 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 및 거부가 가능하고요.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가입할 때 보면 거부하면 회원가입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아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뭔가에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가게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비자로서 어떠한 그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없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가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받는 방법은 우리가 시험 문제 객관식에서 우리가 선다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를 상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내용 옆에다가 동의라고 이렇게 적도록 체크가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다 받아야만 되고요. 자, 2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는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만 합니다. 즉 이러한 개인정보 즉 회원가입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동의라는 거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회원가입할 때 보면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목적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홈페이지든 어떠한 그 서비스를 받을 때 보면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했던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즉 돈 들어가는 거는 그냥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그 범죄 기록을 알아본다든지
사실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데요. 그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범죄 기록을 알아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 때문에 비용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서 제안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지금 이게 계속 중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각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즉 이 말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칸을 두 칸 다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제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앞에서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체크를 둘 다 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를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만 14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자, 7번. 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한번 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령 제17조에 보면은 이러한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 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 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즉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하는 방법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전화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녹음을 해놔야지만 되는 부분이죠. 자, 디귿.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정보 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여기다 갈로 열고 보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보험은 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험자를 어떻게 적더라? 네, 보험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상으로 물어보거나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아서 가입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생기죠. 그죠? 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 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밖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기타 등등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동의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이메일이나 이런 방법을 많이 쓰지, 요즘은 우편이나 팩스 이런 방법은 잘 안 쓰는데, 보통 노인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우편으로 보내서 받고 나서 다시 전화로 한 번 더 항의를 하는,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죠. 자, 8번.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제3자한테 제공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정보 제공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자,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걸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지를 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집 목적에 관련돼서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면은요, 제가 아까 그 공무원들에 해당된다라고 했었고요. 공무원들이 우리가 벌금을 매기거나 또는 법적으로 어떠한 처리를 하거나 또는 재산이라고 하면 내가 집을 산다든지 이러한 것들, 주식을 산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기억해 보시면 불가피한 사항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러한 그 보험업이라든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다 들어가야 되는 거는 보험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니은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낸다든지 또는 학원을 설립 운영한다든지 소득세에 관련돼서 뭐 그러한 세금을 낸다든지 할 때에 다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그냥 공무원이나 뭐 보험에 관련된 것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위에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은 절대로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다 파기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예, 파쇄, 소각은 태우는 거죠. 그죠? 네, 이러한 방법으로 다 파기를 해야만 됩니다. 자, 개인정보 동의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시험 문제에 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라는 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기타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인정보가 연장해서 하는 경우에 보통 보면은 뭐 1년 기한, 2년 기한 처음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가 다시 연장해야 되는 경우에 이메일로 날아오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연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이 부분은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서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즉 이러한 개인정보를 받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를 의미하죠. 그런 판매업소의 정확한 명칭, 회사 이름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알려져야지만 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통 뭐 1년에서 3년 정도 적기도 하고요. 연장할 때는 1번처럼 다시 연락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표시하는 방법은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9포인트면 상당히 큰 글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금이나 이런 걸 가입할 때도 은행에 가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글씨가 굉장히 크고 굵게 별도로 적혀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예, 그러한 것들이 다 9포인트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20% 이상 크게 해라 라고 되어 있죠. 다른 색의 글씨, 굵은 글씨, 밑줄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고요.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하여서 제시해도 됩니다. 어떻든 이 두 부분에 관련돼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위에 있는 1번부터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의 글씨는 작아도 되고요.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 14세 미만 아동은 우리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이것도 앞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한번 했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아무나 모든 직원들이 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그죠? 예,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보안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죠. 바로 해킹 당하니까.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 설치,
이 잠금장치 설치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오프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출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로 설치를 해서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잠금장치를 잘 하지 않죠, 그죠? 그냥 뭐 책장이나 이런 데 꼽아서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출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잠금장치를 안 했기 때문에 도둑 맞았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4번이 잠금장치라는 그런 것들을 법적인 조항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은 전산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11번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21조에 보면 고유 식별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고유 식별 정보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법 24조 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란 다음에 각 호에 해당이 됩니다. 즉, 공공기관, 그리고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화장품법에는 나오지 않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오는 거라서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나올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또 이 맞춤 화장품 시험을 쳐보면 꼭 상관없는 것들이 꼭 시험에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우리가 화장품법에 있는 시행령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시행령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해서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자, 3번.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법 24조 사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지만 됩니다. 사망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지금 아래에서 말하는 기관입니다. 즉,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기술적, 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 이러한 기관들을 전문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대통령이 정해놨는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오죠. 어떠한 것들이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 어떠한 부분을 처리하시오, 이런 것들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해킹돼서 노출된다든지 또는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이러한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연락이 제일 많이 오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해킹 방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비싼 거를 많이 써야 되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쇼핑몰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경우, 단독으로 그냥 따로 만드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통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접속 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나서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 주체자한테 알려도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읽으세요. 그냥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단어가 바꿔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주의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다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5일 이내 신고를 하고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 이상 게시를 해야만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판매업소에서 운영할 때에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요, 그러한 가게에다가 이 글씨를 써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7일 이상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되는 그 사람한테 연락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순간, 네, 기자들이 가만 안 있죠. 그죠? 개떼같이 들어붙죠. 네,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범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고요. 네트워크 카메라라는 두 가지의 CCTV가 있는데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자체 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딱 그 부분만 자동 녹화하고 거기에 있는 장치에만 저장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되고 수집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네트워크 카메라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CCTV가 폐쇄회로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됐었고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가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의 예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CCTV를 달게 되면은요, 이러한 것들을 달았을 때 법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시설을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CCTV를 촬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도 명시를 해야 되고, 그 법령에 따라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지금 법령에서 보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정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도소를 의미하고요. 교도소와 그리고 정신병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즉 니은이 얘기하는 건 다 정신병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교도소와 정신병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이죠. 자, 제23조 영상처리기기 설치 및 의견 수렴. 영상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은요, 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네에 만약에 CCTV가 설치가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25조 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CCTV를 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요,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을 청취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 제25조 2항 단서에 따라 시설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즉 관계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거나 또는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24조 안내판의 설치. 이 안내판의 설치가 바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주관식 시험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1번 법 제25조 1항. 여러분들 시험 치면 법 몇 조 몇 항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시험 칠 때 읽지 말라고 했죠. 바로 뒤에 그냥 바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서 정보 주체는 CCTV에 찍히는 사람이죠.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회사나 또는 공공시설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면은요. 안에 내부에 CCTV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CCTV 촬영 중 촬영하는 장소가 어딘지 24시간 촬영을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입구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 것들이 대부분 다가 입구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바깥에 있다고 하면 바깥에 CCTV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안에 붙어져 있는 경우에는 안에만 있는 경우에도 있고 안에 바깥에 둘 다 돌리는 경우에는 그러한 게시판에 보면은 CCTV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바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가늠한다. 즉 안내판 설치가 돼 있다라고 본다라는 뜻이에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 사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CCTV는 무조건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은 가속 촬영하거나 또는 교통량을 측정하는 그러한 CCTV에는 안내판이 설치가 안 돼 있지, 그죠? 24시간 찍는지 어떤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은 우리가 안내판을 설치 안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가속, 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즉 이러한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기 때문이죠. 자, 니언에서 보시면 산불 감시용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불 감시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 깊숙이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이런 곳에도 우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25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공개하여야만 됩니다.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의 사업장, 영업소, 사무소, 점포 이런 데에 보기 쉬운 장소에다가 게시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 게시를 해야 되죠. 간보나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은 이러한 형태로 어디에 CCTV를 달아서 어떠한 목적으로 24시간 촬영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공고하는 형태로 이렇게 한번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법 제25조 사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아까 우리가 나왔었죠, 그죠? 보안 업무 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 보안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안 외워도 괜찮아요. 제25조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자, 다음 각 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방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즉 판에다가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돌아가는 목적이나 설치를 왜 했는지, 촬영은 안에다가 하는지 밖에다가 하는지, 안에 하면 어디다가 하는지, 이 CCTV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관리자가 누군지 이러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판때기에다 다 적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지금 풀어놨는 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 기존에는 CCTV 그림 있고 밑에다가 글씨를 적어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갈로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여기에 기억부터 이언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뒷면에 나오는 그림과 함께 있는 내용을 함께 같이 외우셔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프린트 하셔가지고 책상에다가 붙이든지 화장실에다가 붙이든지 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거 나오면 틀릴래. 그냥 틀리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요게 5번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죠? 자, 법 제2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됐다고 알려줘라,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전빵을 팔게 되면은 이러한 전빵을 팔았을 때에 우리가 개인정보까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손님이 100명 있으니까 나 권리금 100만원 주고 이거 가져가 하면서 전빵을 팔게 되면 B가 정보 주체자, 즉 손님들의 그러한 개인정보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가 양도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체가 양도가 됐다는 것을 그 정보를 제공했는 정보 주체한테 다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개인정보 주체한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되고, 시험 문제 나왔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정보 주체한테 알려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한다. 즉, 사업장에 뭐 계산하는 데라든지 입구라든지 어떻든 그런 데다가 게시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업 양도자 등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일반 주간 신문, 인터넷 신문 이런 데다가 게시를 한번 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객관식으로 나왔었어요. 양도했을 때에 어떻게 정보 주체한테 나의 정보가 B한테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 주체, 즉 손님한테 직접 뭐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하든 우편으로 하든 그렇게 알리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거나, 홈페이지도 없다라고 하면은 전방 앞에다가 게시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우리는 신문에다가 게시를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요. 위에는 지금 요 부분이 지금 풀어놨는 부분이죠, 그죠? 요거를 정리해서 간략하게 이런 형태로 해놨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설치 근거 및 목적, 이거를 왜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죠. 방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시설을, 이러한 것들을 예방함으로써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목적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 시간 24시간 동안 촬영된다. 그리고 촬영 방법에 대해서 적어야 되죠. 녹화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녹화가 며칠씩 되는지 그거는 안 적어 놓죠. 도둑님이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자, 설치 대수 및 촬영 범위 4대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와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좀 더 상세하게 적는 분들은 건물 내에 어디에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적기도 합니다.
자, 보관 장소라는 거는 녹화본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어디 상사, 전산실. 근데 이 보관 장소는 법령으로는 적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 삭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도둑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없애는 이 부분을 안 적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적어야지만 돼요. 자, 처리 방법은 30일 보관 후에 자동 폐기됩니다. 근데 보통 한 달 보관이 아니고 석 달 이상 보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90일 이상 보관 후에 자동 폐기가 됩니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CCTV는 한 달이든 석 달이든 자동으로 녹화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테이프에 다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앞에 그 뒤에 있던 게 계속 이렇게 자동 삭제가 돼요. 그래서 계속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 책임자가 누군지 그리고 전화번호들을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짝짝 가위로 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딱 붙여놓고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양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뭐 나와도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한 두세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반복으로.